네, 지금부터 그 교재 301페이지고요. 교육과정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교육과정의 사회적 성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갈등론적 관점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다가 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 이게 마치 블랙박스인 것처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교육학자들에 의해서 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거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970년대에 들어서 이제 나타난 움직임이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의 일들이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요즘 최근에 많이 문제도 나오고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교육과정에서 담고 있는 교육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보편 타당하고 절대적이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지식 체계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 앞에까지 좀 끊어서 얘를 여러분들이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가끔 철학이나 교육사회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관점이냐면 이 교육과정 내용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회의 힘의 관계를 반영한 사회적 정치적 산물로서 보는 거죠. 그게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사회의 지배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지배 문화의 전달을 통해서 지배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신교육 사회학적인 입장이면서 교육과정 사회학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신교육 사회학의 등장을 보시면 마이클 영은 지식의 계층화와 사회적 계층화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지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층화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그 앞에 시험의 그 교육적 기능, 사회적 기능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시험에 나오는 지식과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지식으로 계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한 지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지식이 되는 건지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별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각기 다른 지식에 부여되는 사회적 평가와 그 지식들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보상이 결정되는 그 배경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신교육 사회학적인 움직임이라면 이걸 받아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일부 교육과정 학자들이 뭐 이글스턴, 애플, 애니온 등인데 이런 분들이 교육과정을 새롭게 조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문화와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를 교육사회학의 중심에 이제 끌어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와 같은 연구 동향을 교육과정 사회학 또는 비판적 교육과정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사회학 그리고 비판적 교육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나타난 움직임이고 영국에서 신교육 사회학적인 입장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기선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교육 사회학이라고 이제 보시면 아 이거 교육과정 사회학이구나 비판적 교육과정 이론이구나 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문제 풀기도 되게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이게 2021년도 국가직 문제였는데 신교육 사회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교육과정 사회학 비판적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문제였지 라고 정리를 하시고 내용을 좀 볼 건데 학교 교육과정 또는 교육 내용에 주목하는 거 맞죠?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했으니까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평등의 문제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찾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사회적 성격을 탐구한다. 얘도 맞아서 답은 4번이었는데 구조기능주의에 기반해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탐구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교육의 기능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교육과정 그 사회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 교재를 보면 302페이지인데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교육과정 사회학의 이론 학자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영국에 마이클 영이 있었으면 미국에서는 뭐 애니온이나 라이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큰 틀에서 보면은 갈등론적 관점의 교육학자들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애니온은 미국의 중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교육 내용의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라이머는 학교는 죽었다에서 학교가 참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다름없다고 단정을 했는데, 이 학교는 죽었다라는 어떤 그 책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 안에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일리치는 이를 받아들여서 탈학교 사회라는 책을 쓰는데, 그 안에서 학교 위주의 사회를 벗어나야 참된 교육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교육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프레이리 같은 경우는 현재의 은행 저금식 교육과 대비되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이 세계를 향해 질문을 제기하는 문제제기식 교육을, 우리 이거 앞에서 갈등론적 관점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리치는 학습 기회가 사회 전체에서 지원되는 탈학교 사회를 제안합니다. 일리치가 주장하는 탈학교 사회는 학교 자체를 사회로부터 삭제하고 뭐 제거하자 이런 주장이 아니고요. 학교를 넘어서 새로운 교육 문화와 제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상호 의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호 친화적인 제도,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 학습망 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습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러닝웹이라고 해서 학습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학자들의,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의 그 문제점 제기와 거기에 따른 이제 대안을 좀 보시면, 일단 이쪽 얘기가 문제제기식 교육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이리라고 해서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이 현재의 은행 저금식 교육을 비판하면서 문제제기식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한 거고,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서 주입되는 허위 의식을 인식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주장하면서 그 방법으로 문제제기식 교육을 주장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탈학교 사회는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탈학교 사회를 주장했는데, 이 탈학교 사회라는 게 학교 자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학교가 독점하는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학교를 넘어서 새로운 교육 문화와 제도를 제안하는 그런 뭐 주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개개인이 상호 의존하면서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호 친화적인 제도,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라고 해서 러닝웹, 학습망 이론을 주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람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학습이 학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학교가 반드시 학습의 증진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조작적 제도에 대치되는 것으로 상호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기존의 학교 제도를 대신해서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학습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1, 2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우리 교육과정의 사회적 성격에서 신교육사회학의 등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304페이지로 넘어가면 교육과정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정당화라고 해서, 이건 지금 타이틀 자체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정당화라고 하니까
갈등론적 입장의 이론이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처음에 저희가 알아본 사람이 이제 알투세르,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그래서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럴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기억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 더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투세르는 자본주의 국가의 통치 기구를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나눠서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 군대, 관공서를 기존의 억압적 국가기구 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앞에서는 이념적 국가기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념이나 가치와 관련된 교육, 종교, 가족법, 정치, 노동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핵심으로서 지배 집단의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확산시킴으로써 지배 집단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기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이클 애플 할 때도 헤게모니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알티세르 얘기할 때도 헤게모니 지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가 두 사람 다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알티세르랑 애플을 막 구별하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에서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출연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 두 분이 갈등론적 관점이면서 헤게모니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지배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티세르 하면 당연히 억압적 국가기구,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2023년도 국가직 15번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사회학자는 이라고 해서 학교가 지배집단의 의미체계와 가치체계인 헤게모니를 주입해서 기존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헤게모니 이론을 주장한 애플 이 이제 정답이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게모니 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헤게모니 이론은 지배 계급이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헤게모니를 만들어내고 피지배 계급은 그 헤게모니에 순응함으로써 사회의 합의와 안정에 이른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헤게모니는 지배 집단이 제시하는 세계관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적인 합의를 획득하는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얘기하고요. 합의를 통한 사회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거기에 이제 헤게모니 지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이데올로기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는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데올로기 하면 관념이나 이념 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얘는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이나 의식의 체계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사적, 사회적 입장, 특히 사회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 계층의 이데올로기와 노동자 계층의 이데올로기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가 놓여진 상황에서 영향을 받고 반영된 어떤 이념이나 신념 체계 를 이데올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데올로기라는 말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헤게모니는 피지배 계층의 자발적인 동의나 합의를 끌어내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고요. 워낙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교재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헤게모니에 의한 지배 그리고 이데올로기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F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완전 가려져서 그 보기가 안 보이는데 보기에 막 디르켄, 파슨스, 드립은 그리고 애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갈등론적인 관점에서는 한 명밖에 없게
그렇게 이제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플과 뭐 알티셀과 뭐 다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티셀은 그 국가기구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세 번째로 넘어가면 그 지식의 계층화 불평등 재생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 전에 304페이지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를 보면 그 교육과정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정당화 부분의 가장 마지막 단락을 좀 볼 건데,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은 교육과정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밝히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요. 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지배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화돼서 학교를 통해 이 학교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내면화된 상태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헤게모니 지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회의 지배 구조를 재생산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주목을 하고 그 과정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의 뭐 역할이고 중심적인 어떤 관심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세 번째 지식의 계층화와 불평등 재생산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도 보니까 불평등이라는 말이 있고 재생산이라는 말이 있어서 갈등론적 관점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배 집단은 자신들의 문화로부터 추출된 지식이 학교 교육 내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지배계층 자녀들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문화 내용을 자신들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했던 게 아까 그 번스타인 때 말했던 그 세련된 어법, 정교화된 어법, 이런 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지배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소외계층 자녀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부르디에는 프랑스 대학 교육의 내용과 그 조직 방식 그리고 평가 기준을 살펴봤더니 정통 문화자본 또는 지배계급의 문화적 습성과 거의 구별되지 않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문화자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학업 성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노동계급 자녀들인 경우에는 학업에 실패하게 되고 많은 경우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주장했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앞에서 지금 세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문화적 재생산론하고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가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와 사회질서 유지 및 통제라고 해서 얘는 또 구조주의적 관점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사회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번스타인은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사회질서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고 있고,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배움으로써 사회질서의 기본 원리를 내면화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도 우리가 앞에서 문화자본할 때 이제 번스타인에서 다루면서 그리고 구조주의에서도 그 얼개와 분류의 강도랑 뭐 구조의 결정도를 가지고 요 얘기도 한번 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복습 차원으로 한번 보기는 할게요. 일단 분류가 강하면 집합형, 분류가 약하면 통합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과목 간, 전공 분야 간, 학과 간 구분이 약한 경우에 교과과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구조랑 관련해서는 교과목이나 전공 분야나 학교 내 조직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건데, 얘도 이제 강약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교사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르칠 내용과 가르치지 않을 내용의 구분이 뚜렷한 정도, 계열성의 엄격도, 시간 배정의 엄격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조가 강하면
그 교사의 결정 그 재량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고, 그리고 구조의 결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재량적인 측면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게 306페이지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 거기 첫 번째 그 표 아랫단락의 첫 번째를 보시면 그 마지막에 예컨대 부분을 좀 볼게요.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 예컨대 역사지리 정치 경제 교과목이 사회생활로 통합되며 대학에서도 생물학과 화학이 통합되어 생화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나는 등 융합 학문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통합형 교육과정처럼 분류의 강도가 약한 경우에 뭐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이런 어떤 분류가 교육과정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 체제 내 인간관계와 권력구조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집합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어느 분야 또는 학과에 속해 있는지가 분명하게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속 학과에 대한 강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가 되고, 횡적 인간관계보다 종적 인간관계가 더 중시되고, 상하 위계 질서가 뚜렷하고 엄격하고, 권력은 대체로 학과의 우두머리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권력 관계에도 이 분류화의 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번스타인을 구조주의적 학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반면 통합형 교육과정에서는 횡적 인간관계가 종적 인간관계보다 더 중시가 되고, 그리고 뭐 교육행정과 교사 학생 간 권한 경계도 약화돼서 교사와 학생의 재량권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분류에서 오는 차이가 사회 질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는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가 이런 식으로 분류와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사회 질서 유지 및 통제랑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번스타인에 의하면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배적 질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구조주의적인 맥락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교육과정 관련해서 교육과정 사회학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기가 갈등론하고 되게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험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갈등론에서 나오고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첨가하셔야 되는 부분은 신교육사회학자들이라거나 아니면 신교육사회학자와 교육과정사회학 교육과정 그 비판하는 그런 입장들이 다 같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갈등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이해를 위해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에 다문화 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다문화 관련해서 지난 뭐 2003년 국가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해서 딱 한 번 출제가 됐었고요.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데 이건 물론 임용고시에서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임용고시 객관식 자체가 2012년도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단일 문화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다문화 관련해서 크게 중요성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이 다문화 사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내용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적인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단일 문화주의랑 다문화주의를 구별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단일 문화주의라고 하는 건 문화를 이제 하나로 통합한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동아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아주의 정책이라는 건 다양한 인종과 인종적 배경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주류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주류 사회와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수능적인 적응 과정, 그러니까 동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일 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동아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인화 시키는 거고, 용광로 정책이라고 해서 그 용광로 안에 막 들어가서 이제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교육을 용광로에 비유를 해서 교육을 거쳐서 단일한 문화의 어떤 동화의 형태로 이제 수능적 적응 과정의 형태로 소수 민족이 나오게 되는 상황.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문화적 차이를 결핍이라고 보고 그걸 좀 채워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로 동화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라고 해서 여기서는 주류 사회를 인정하는 거죠. 주류 사회를 그러니까 주류 사회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데, 이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원주의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요. 굳이 구별을 하자면 문화다원주의라고 할 때는 주류 사회를 인정한 채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근데 사실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모델로서 샐러드 그릇, 모자이크 모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샐러드 그릇은 포함된 여러 재료들이 각각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샐러드라는 전체를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체는 각각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자기들의 그 문화를 잃지 않으면서 이제 함께 모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자이크 모델은 샐러드 그릇 모델보다 더 평등하고 통합적인 접근으로서 다양한 문화 집단이 모자이크처럼 대등한 지위에서 사회의 부분을 구성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것으로 주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나 다문화 교육을 지배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그 모자이크에 그 한 조각이 없으면 전체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하나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샐러드 모델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모델이지만 어쨌든 이거 두 개 모두 다문화주의적 관점으로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문화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사회 통합을 도모하려는 접근을 시도하는 거다라고 해서 전체 이 얼개를 머릿속에 넣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단일 문화, 다문화를 지나서 동아주의, 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310페이지로 넘어가서 다문화 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나온 그 학력 격차의 원인을 이제 뭐 유전적인 이유, 뭐 개인적인 이유에서 유전, 뭐 학교 요인, 가정 배경 요인으로 나눴을 때 조금 다뤄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을 좀 지으면 다문화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처음에는 이제 유전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젠슨이 대표적인 연구학자인데 미국 흑인이 백인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유를 유전적 생물학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이제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유전론적인 관점에서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봤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문화실조론이라고 해서 이 영양실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문화실조라는 건 결핍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관점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문화실조론에서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동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유를 이들의 가정에서 자녀의 학업에 필요한 문화적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결핍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실조로는 학업 성취 저조가 유전적 결함이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문화적 환경의 부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취약적 교육적 조치에 따라서 이걸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등론에서 얘기했던 보상교육 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문화실조론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취약적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보상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건 우리 앞에 그 결과적 평등, 결과의 평등 할 때도 다뤘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 근거가 그 문화가 결핍돼 있고 그 어떤 가정에서 그 좋은 문화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질의 문화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의 저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인 거죠. 그리고 여전히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주류 문화는 좋고 여기 문화는 부족하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문제를 보면 21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문화실조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일단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의 학습 실패 중요 요인으로 학생의 문화적 경험 부족을 지목한다. 빈곤 가정에 결핍된 문화적 환경을 보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중 하나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가정의 환경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이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이 다시 말하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실조론하고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학생 간의 교육 격차가 문화적 결핍보다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 실제 학교 안에서는 지배 집단의 그 다수의 문화 자본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보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재생산론에서 다뤘던 관점도 역시 문화적 상대주의적 관점이면서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보는 거다라고 이제 같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게 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적 상대주의, 문화 정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교재로 312페이지고요. 그 교재를 좀 보시면 312쪽에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그 문화 실조론이 소수 민족 집단의 학교 학습 실패 원인을 가정의 결함에서 찾는 데 반해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원인을 소수 집단과 주류 집단 문화 간의 또는 학교와 가정 문화 간 차이에서 찾는다는 거죠. 이 관점에 의하면 소수민족 집단의 학생들은 주류 집단 학생들과 민족적으로 다른 경험을 해왔는데 교사를 비롯한 학교 체계가 이러한 소수민족 집단의 그 문화적인 경험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올 거고요. 그 익숙하지 않은 다른 집단, 주류 집단 학생들의 문화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 저조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요. 또 교사들은 민족과 인종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수민족 집단 출신의 학생에 대해서는 낮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게 학업 성취 저조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 이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그 교육 내용과 전략, 교육 성취도나 소질 등에 대한 평가 방법 역시 전통적으로 백인 중산층 집안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정치학적 관점에서도 소수 집단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것에 대해 이들의 문화가 열등하다거나 학업 능력이 뒤떨어져서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에 있어서 주류 집단에 비해 열세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집단의 문화를 학교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 더 나아가서는 권력 관계를 따지게 되면 문화 정치학적 입장에서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화적 전도 현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전도가 도치라는 말이에요. 반대가 된다는 입장이지 전도하면 이렇게 막 전달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고요. 저때 전도는 도치되고 역전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반학교 문화? 이제 그거랑 좀 관련돼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을 좀 보면요. 오그부라고 하는 학자가 소수민족 집단의 학업 성취가 저조한 이유를 주류 문화와 소수민족 집단 문화 간 권력 차이로 인한 문화적 전도 현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소수 집단을 자발적인 소수 집단과 비자발적인 소수 집단으로 나눠요. 근데 이제 뭐 자발적인 건 미국에 이민 간 뭐 한국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자발적인 소수 집단인 경우에는 문화적 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비자발적인 소수 집단인 경우에는 그 문화적 전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학교에 적응하기를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학업 성취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학업 성취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얘를 문화적인 전도 현상, 도치,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아예 그냥 주류가 소수를 배제하고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집단들이 주류를 배격하고 배제하는 상황, 반대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해서 문화적 전도 현상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주류 집단과 상반되는 형태의 행동, 사건, 상징, 의미가 자신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중시함으로써 학업 성취에 있어서 저조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전도인 거지 뭔가 이렇게 전달된다의 의미와는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앞에서 저항이론에서 했던 반학교 문화, 사나이 문화, 사나이들 아버지의 노동자 계급의 직업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택하는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다문화 교육인데요.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약간 평생 교육하고도 좀 비슷한 이념이긴 한데 다문화 교육의 개념이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회 안에 민족 집단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던 교육이 뭐 생태계 위기, 핵 문제, 테러리즘 등의 글로벌 관점을 포함하는 문제들로 점점 범위 자체가 문제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대상 확대인데 소외받고 있는 특정 인종과 민족 집단의 학생에게만 초점을 맞추다가 문화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로 확대되는 거. 이 모든 학생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적 확장이라고 하는 건 그 교재도 3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소수 집단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기초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양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그 인적 자원 개발의 목적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개념은 오늘날 어쨌든 다 확대되고 확장되는 건데 범위, 대상, 목적에 있어서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출로도 나왔던 뱅크스의 개념인데 인종, 성, 계층을 막론해서 모든 학생들이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오늘날의 세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총체적 교육개혁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역대 지금까지 그 2003년부터 지금까지 문제 통틀어서 딱 한 번 출제가 됐었는데 뱅크스가 제시한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답은 당연히 1번이었어요. 특정 인종이나 소외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었고 목적이 아닌 거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들에게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항과 선택을 가르치는 거고 학생들이 전 지구적이며 테크놀로지화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뭐 본 적이 없는 문제거나 내가 모르는 내용이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4개 중에 하나의 그 뉘앙스를 잡아서 고르실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나온 적이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추론 능력으로 이 4개 중에 하나를 잡아내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문화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마지막에 314페이지에 모델에 대해서 좀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일단 지금은 기본 강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리고 당분간 뭐 누구 모델, 이 모델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이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76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이르는 시간상의 변화를 두고 이렇게 4가지 모델이 있었구나라고 기본 강의 때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필요하면 요약 강의 할 때 그때 암기하는 방법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 깁슨이 76년도에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문화 간 이해를 위한 다문화 교육, 문화적으로 민감한 교육, 소수의 문화를 포함하고 이중문화 교육, 문화 다원주의, 일반적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88년도에 슬리터와 그랜트라고 해서 이 사람 여기서부터 이제 5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를 시키는데 여기 보면 사회 재건주의적 방법으로 이제 교육을 사회 재건주의적 방법으로의 교육으로 다문화 교육을 범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특이하니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뱅크스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요. 구조를 좀 나눴다. 그러니까 내용의 통합, 지식의 구성, 편견 축소, 교수학습의 형평성, 힘을 실어주는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 등 5차원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에도 보시면 다문화 교육을 5차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314쪽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뱅크스 같은 경우는 통합, 구성, 뭐 지식의 구성, 뭐 이렇게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베네트 같은 경우는 미국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좀 특이한 점이 교수학습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점 더 일반적인 다문화 교육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점점 더 확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베네트로 넘어가면 교수학습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네트 같은 경우는 교재 315페이지인데 미국에서 다문화 교육을 크게 4차원으로 구분을 했다. 그래서 여기 4자 있으니까 4차원, 이 사람만 4차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필요하면 암기 그 요약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이런 식의 모델들이 시대 순으로 이렇게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개념 자체가 되게 확장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네트 같은 경우는 4가지로 나눴는데 교수학습에 포커스를 둬서 다문화 교육을 조금 전문화시키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확장시키고 마지막에서는 전문화까지 좀 깊이 있게 내려가는 측면으로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교육사회 강의 다 했고 여러분들 앞에 교재에 체크 포인트 있으니까 자기 말로 허용적 평등이 뭔지 보장적 평등이 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된 거라고 하면서 얘를 최대한 활용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키워드 암기 노트라고 해서 이건 이제 옆에다가 제가 같이 올릴 건데요. 보시면 제가 여기서 가장 신경 쓴 건 뭐냐면 일단 전체적인 교육학 체계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체계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맨날 얼개라고 말하는 게 그 체계랑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차가 여기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해서 교육 평등론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각각을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빈칸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이거를 채우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밖에 없네. 두 개 올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보면 갈등론 관련해서는 학자도 되게 많이 나오고 내용도 많은데 제가 거기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암기할 사항들을 이렇게 다 빈칸으로 다 처리를 했으니까 옆에 있는 거 출력하셔서 오늘 배운 내용으로 그 교재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채워보시고요. 정답은 제가 그 다음 주에 정답을 공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키워드 암기 노트는 네이버에 있는 지하스의 교육학개론 카페 거기 오셔도 이 빈칸 키워드 암기 노트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사회학 강의 마쳤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